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송구하다 할까? 좀 기쁘고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괜찮아가 퇴임해도 괜찮아 이런 모임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오늘 이게 도대체 어떤 자리가 되는 건지, 퇴임은 한양대학에서 했는데 왜 여기서 괜찮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자리는 왠지 26년 동안 한양대로 파견 근무 보냈던 동료를 다시 환영해 주는 그런 자리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동안 저 자신과 공동육아와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공동육아의 꿈, 그 꿈을 향해서 걸어온 길. 꽤 길더라고요. 시간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반세기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육아에 관련된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역사가 조금 깁니다. 사실 1972년 10월 이때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는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독재 정권이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때입니다. 그 철없는 보이스카우트 정병호 소년은 사실 쿠데타에 나와 있던 그 군인들 탱크와 그 군복과 그런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고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이후에 그 철없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됩니까 하고 10월 유신에 대한 저항의 지하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저의 순진 무구한 청소년기가 끝났습니다. 바로 10월 말 11월 초에 잡혀 들어갔던 서대문 형무소는 춥고 어둡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 시기에 그 어두움 겪으면서 이럭저럭 해서 대학생이 됐지만 한번 그렇게 경험한 그 무서운 권력의 감시, 처벌에 대한 공포가 계속 청년기의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죠. 그 시대에 그렇게 아주 무서운 억압과 통제의 시대였습니다. 유신 독재 시대는 이 정치적으로만 암흑기가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불평등과 차별이 아주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온 사회에 이렇게 횡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건요, 사람들은 그런 억압과 폭정에도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도록 되는, 그리고 어쩌면 그런 독재 권력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들이는 교육과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들, 모범생들을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도 들고 계시고요. 그때 대통령의 사진을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무서운 거죠.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독재 체제나 지배 질서를 변혁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싹 텄지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서서 싸울 힘이, 숨 쉴 공간이 없었거든요. 아마 거리 전에 이미 몇 명의 움직임만 있어도
그냥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시대에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했던 실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묵했을 그 미래를 꿈꾸면서 밝은 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꿈이란 게 이렇게 어두울 때 꾸는 겁니다. 이 밝을 때 꾸는 대낮에 꾸는 꿈은 백일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꿈속에서나마 영롱한 빛을 발견하려고 하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가 보고자 했던 거죠. 오늘날 이제 공동육아에서는 선사시대처럼 얘기하시죠. 해송 야간 보육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1978년 해송 야간 보육학교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권력이 장악한 학교 교육을 우회하는, 돌아가는,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그 대안적인 민주적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아직 권력이 포착하지 못한, 권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너무 유린되지 않도록 그 어린 시절에 좀 더 생명력을 붙돋는 그런 유아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당시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가 권력은 학교 제도를 통해서 권력이 아주 순종적인 노동자와 군인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라고 그런 것은 규율과 통제로, 그리고 훈련으로 아주 사람들을 길들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 상황 속에서 뭔가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마음,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꿈꾸기도 어려운, 실현시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주요한 큰 물꼬를 만들어서 우리 다른 잔물꼬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도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달동네의 가장 변두리에 한 천막안에서나마 그 꿈을 이루어보고자 실현을 했던 겁니다. 해송 유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선 우리들끼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와 생활이 가능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도 억압을 불편하게 여기고 해방을 갈구하는 그런 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라나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 교육이 가능한 공간, 교육 내용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그 애쓴 과정에 상처도 많이 입고 또 소진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했었죠. 공부가 모자란 거 아닌가. 그런데 교과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은 그런 근대적인 국가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이념 틀 안에서 하나의 교육적인 철학과 지향점을 가지고 그 안에 기술적으로 커리큘럼만 구성했던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 우리가 교육학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육 현장을 외국 사례에서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델 하나하나는 다른 역사, 다른 사회문화 현실 속에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모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맥락, 전혀 다른 그 통제 조건에 있는 한국에서 그냥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꿈꾸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유신 시대에 그 엄혹한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그 억압 때문에 해방을 꿈꾸면서 시작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그 야학 운동도 그랬습니다. 야간 학교도 그랬습니다만 정치적인 사회화 혹은 어떤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우리 어른들 말법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규범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방을 이론적으로 설파하는 그런 종류의 그 교육관, 그런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 어린 나이들을 되면서 우리는 학교 교육 중심의 어떤 그 언어로 또 문자로 전달하는 혹은 관념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만나니까 가치관, 취향, 생활 양식 이런 영역이 더 중요한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인류학은 그리 알려진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인류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인류학 공부를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집니다. 어려웠어요. 정말 생소한 공부였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서 공부를 할수록 처음에 언어 때문에 어려웠지만 뭐 한 1, 2년 동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을 맡겨놓고 그 많은 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 무수한 수업 시간에 제 나름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계속 공상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상이 묘하게도 사실 서구 인류학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유신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문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산업사회의 많은 모순과 국민국가의 여러 가지 그 권력 통제에 있는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질식해가는 여러 인류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인류학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지점하고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류학 공부를 점점 할수록 또 그 인류학 공부의 말과 그 개념들이 이해될수록 저희들이 그 우리 나름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지점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인류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각 시대나 각 사회에 그것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나 규범이나 생활 양식이 사실은 대단히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그 나름 그 시대나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도 있지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혹은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그 힘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억압당하고 또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문화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학을 처음부터 공부하게 되면서 또 공부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접근해서 제가 인류학에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그 지점은 문화 변화였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문화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문화를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점이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감명을 준 몇 가지 인류학의 주요한 그 이론이랄까요? 그 발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의 주체는 소수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리티가 변화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배 집단은 변화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안에서 가장 그 권위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일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배 집단의 논리는 혹은 억압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체제의 부조리함, 또 구조적인 불평등 이런 걸 체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마이너리티의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일생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고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리티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억눌린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마이너리티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 이 마이너리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종, 민족, 계급, 학벌도 그렇죠. 저는 학벌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지배 집단에 너무 근접해 있는 사람인데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지금 1972년 10월에 서대문 교도소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최초로 마이너리티 경험을 하게 해줬기 때문이고 제가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고요. 저는 지금도 서울대학교 시험에서 떨어진 걸 그렇게 큰 약으로 생각합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고 있던 제가 정말 그런 쓰린 마음을 겪지 않고서는 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내 인생이 계속 규정받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 느끼고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이너리티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역이 어디 출신 사람이냐 혹은 누구에 대해서 어디냐라고 그런 모든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이너리티 입장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입장이었던 그 한 가지 경험을 감수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른 모든 마이너리티의 위치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이너리티 인류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그런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마이너리티의 위치에서 그 마이너리티와 함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배우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이너리티는 흔히 약자라든지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이너리티가 강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도 어쩌면 스스로의 주장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직 언어도 익히지 않았던 그 무기력한 무기력해 보이는 그 아기들과 함께 우리의 운동 혹은 우리의 작업에 우리의 교육의 그 시점, 관점을 낮췄던 것이 저희는 공동육아의 가장 큰 힘이고 또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의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됐던 것은 변화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완성품으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변화를 볼 때 사회 체제가 하나 굳어져 있으면 정말 그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체제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 체제는 정말 굳건해서 우리가 어디 한 구석 그 틈새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균열을 낼 수도 없고 전복시킬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에는 반구조가 있습니다. 스트럭처가 있으면 엔타이 스트럭처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있으면 반체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늘 한 체제가 굳어질수록 그 체제 안에서는 체제의 균열을 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무수한 움직임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무수한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을 만들면서 그 체제를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구조가 구조가 되는 그 순간이 오죠. 그 전복의 순간을 흔히 커뮤니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성이 가장 크게 발현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해방 경험을 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순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전복의 순간에 그 평등과 자유와 그리고 사랑, 우애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 평등, 박애는 그것은 지향점이고 이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혁명의 순간에 그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커뮤니타스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순간순간 만들고 경험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또한 권력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다시 형체를 띠고 다시 문자가 되고 다시 경전이 되고 교범이 될 때, 권력이 될 때 다시 그것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안에서 다시 억눌린 사람들은 반구조를 만들게 되고 반구조는 또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반구조의 진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성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저는 그 인류학 이론 속에서 무수한 사회의 그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속에서 보고 정말 전율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한 사건을 지향하는 그런 종류의 혁명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누리는 그런 공감의 느낌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육아에서 어린이집에서 혹은 그 함께 어린이집을 만들어 온 그 부모님들과 뭐 만드는 순간엔 정말 커뮤니타스를 느꼈는데 만들어진 다음에는 왠지 갈등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건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갈등을 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간에 안주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에 고착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전을 만드는 걸 경계하고 날저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무엇을 느꼈다. 어떤 행복, 어떤 공감을 느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 변화와 저항의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 저항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에 집착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요새를 구축하고 정말 지금 부동산 잡아놓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현실을 만들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릴라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릴라전은 그 진지전과 달리 공간에 집착하는 진지전과 달리 게릴라들은 시간을 훔친답니다. 누리고 떠나는 거예요. 훔치고 누리고 떠나는 그 끊임없는
그 시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항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 본질적인 속성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되새겨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 느낌을 되새길 때 저희의 그 초라한 그 어린이집들, 그 천막, 그 유아원, 전셋집 전전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현실 속에서는, 혹은 또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하고 실패하고 고달픈 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변혁은 그러한 지점,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믿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 심리학이라는 걸 접해보니까요, 그건 또 행복 심리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복이란 게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네요. 정말 우리가 가졌다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가졌다는 것은 비교하게 되고, 가졌다는 것은 잃을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관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인류학과 심리학도 그래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하는 사람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받은 교양의 결과로 인류학의 이론과 이런 그 심리학적인 그 여러 가지 결과와 이렇게 종합해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터전이 불안정해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 혹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더 충실하게 누려보자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그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여러 어린이집들을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 모델을 만들어 갖고 그 모델 하우스를 갖다가 그 아파트 복제하듯이 쭉 펼쳐 보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닌 사람이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교육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현장의 모습은 그래서 엄연히 달라진 겁니다. 소유보다는 관계에 더 주목하게 됐고요. 그 관계가 관계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는 만드는 사람, 누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일에 더 가치를 두게 됐습니다. 어설프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가능한 한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만들기, 그 과정이 우리에겐 교육이 아니겠는가 생각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른들 속에서 아이들도 또 함께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육아는 그 이전에 그 독재 권력과 맞서서 그 정치 권력 혹은 국가 권력의 그 제도 교육을 우회하는 그런 그 교육 통로를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 통로 만드는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모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실 많은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만 적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면서 또 그 사람들과 진정한 주체로서 이 현장을 만끽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방식이 추구하게 된 겁니다. 시도된 겁니다. 1994년이었죠. 그 협동조합에서 흔히 교육의 소비자로 이렇게 대상화되기 쉬운 부모들을 교육의 참여자이자 교육의 주체로 함께하게 된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원장님에 대해서 대상화되기 싫었던 그야말로 고용자처럼 교장 선생님이 명령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교사 같은 그런 교사에서 그 교사가 정말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 교사가 부모님과 함께 주체가 되는 그런 함께의 방식을 저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시도된 겁니다. 거기서 그 교육의
전문성으로 바라봐서는 전혀 그런 그 전문적인 배경이 없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주장과 부모님들의 관점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과 교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런 차이점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아주 그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리고 때로 지루하기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0여 년 동안 벌써 4반세기네, 25년 이상 그 공동육아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다양한 차원의 함께를 무수하게 경험하면서 뭐 좋다고는 하지만 어려움도 많고 언젠가 좀 안정될 날이 있을까, 이런 헛된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들어온 길은 그렇게 안정될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절충하고 수렴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건강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집을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닐 거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 상황,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늘 교감하고 변화하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현장이 될 겁니다. 그런 현장이 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적인 생활을 먼저 이 땅에서 작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 어른들의 성장, 그리고 저도 지금 아주 앙큼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노인이 돼서도 또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저도 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서 더 크라고 그러는 게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 그러면 최소한 성숙이라도 하자. 뭐 성숙이 안 되면은 김치 익듯이 숙성이라도 좀 되자. 이런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년의 꿈입니다. 그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제가 공동육아 현장으로 바로 달려오지 못하고 지난 26년 동안 한양대학에서 또 여러 아까 그 사나래가 저의 그 양력을 소개하면서 무수한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언급하셨고, 곰식이가 제가 권력욕이 강해서 계속 여기저기 간판을 걸고 만들고 대표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끄럽지만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에게는 한 가지 변명이 있다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현장이었는데요. 꿈은, 공동육아의 그 꿈은 저 멀리 있는 별처럼 늘 거기에 있었고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제가 만났던 무수한 사회와 뭐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소수자의 위치를, 소수자의 입장과 관련된 분들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난민이었든지 기근 상황에 있었던 북한 주민이든지 탈북한 어린이들인지 이주 청소년이든지 또 공동육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일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강제 노동 희생자분들의 유골까지 만나게 되니까 제가 억울한 사람들 쪽으로는 지난 26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대상은 바뀌었어도 주제는 또 꿈은 한 가지로 억압받은 사람들, 그 위치에서, 그 입장에서 뭔가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바꿔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온 그런 26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은 어쩌면 함께하는 우리를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 함께의 우리를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당장 공동육아 회원 수로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는 바로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저 주제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보고 넓혀본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계셔서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퇴임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그 현장 연구하고 실천 경험 이거 수렴해서 다시 공동육아 현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실감하게 돼요. 오랜 출장에서 돌아온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여러 사회 여러 현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치열하게 했던 현장 연구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출발점에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로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로서 가니까 거기 긴장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할아버지로 가서 아이들하고는 정말 30분 이내로 옛날 얘기만 하고 오겠습니다. 애들이 졸려서 빨리 낮잠에 떨어질 수 있도록 지루하게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는 삶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동육아 현장에서 그 무수한 공동체성, 커뮤니타스를 매 순간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사실 함께 여러분들과 삶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저의 노년에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미숙한 그런 할아버지로 걸음마를 하게 되겠지만 손잡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